맡은 이유진 간사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세대 포럼을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미래세대 포럼은 미래세대 즉 청소년 청년을 위한 포럼으로 유경재단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에서 후원하며 매월 1회씩 진로와 사회문화를 주제로 무료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5회 포럼에서는 머릿속 생각을 글로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에 대해 이필재 대입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 순서와 연사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진행자이신 김상희 원장님의 오프닝 후 이필재 대기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맨 끝에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을 이끌어주실 분들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소개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필재 기자님이십니다. 이필재 기자님께서는 현재 시사경제주간지 더 스쿠프의 국장님으로 계십니다. 중앙일보 부국장, 전문기자로 활동하셨고 한국외대, 현대카드 등 국내 유명 기업 및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주시는 유경교육문화연구원의 김사회 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오늘도 김상희 원장님께 오프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4번째 포럼이니까 25번째 거의 2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이 특별히 참 좋은 날인데 이렇게 재미없는 강연을 들으러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글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특히 제가 글쓰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몇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지식정보화 사회다, 또 소통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하듯이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지배와 비지배 관계를 나눈다. 그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다양한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시대, 그 지식정보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자기 스스로 지식을 생산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로 지식을 유통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지식의 소비자가 되는 시대, 새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남에게 알리는 결국은 지식의 유통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곧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이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전달이라는 것 결국은 말과 글이 될 텐데 진정한 의미에서 지식의 전달과 저장 이 모든 것들은 말보다는 글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글쓰기 글로서 나를 표현하고 나의 지식을 유통하고 유통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글쓰기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또 거기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대의 필요에 상당히 뒤처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 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인들의 연봉은 정확하게 글쓰기 능력에 정비례한다. 하는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지식정보화 사회 그리고 이 소통의 시대에 있어서 글로서 나를 나타내고 또 나의 생각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능력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평생을 글을 써오신
글쓰기의 달인 이필재 대기자님을 모셔봤습니다. 아마 여러 군데에서 이필재 기자님한테 글쓰기 특강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필재 기자님은 평생 언론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언론의 글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생활에서 필요한 글쓰기를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느냐,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필재 기자님의 발제문을 간단히 읽어봤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고 또 감동적인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재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그 이유진 간사한테 보낸 강의 제목이 좀 달랐습니다. 마음속 생각을 글로 쓰는 거,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마음속 생각을 글로 쓰는 거. 그게 우리 관심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글로 옮길 건가. 그래서 지금 강의안을 만들면서 한마디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보다 좋아요를 많이 누르게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제가 이제 글쓰기 강사도 하고 30년을 기자생활을 했는데 책도 몇 번 썼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제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제가 쓴 책들이 나와 있는데 많이 안 팔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글쓰기인데 저는 글을 잘 쓸 수 있나 그런 게 사람들이 남이 잘 쓴 글을 읽어보려고 책을 사보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글을 사보죠. 좋은 글은 좀 다른 영어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책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 책이 나가냐? 그건 다른 디멘션이에요. 지금 우리 목표는 글을 잘 쓰는 건데 나아가서 이제 좋은 글을 써야겠죠. 그거는 이렇게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공을 써야 돼요. 내공 쌓으려면 독서, 사고, 학습, 토론 이런 걸 많이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 교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3다잖아요. 3다. 세 가지를 안 해라 그러는데 3다 중에서 이렇게 다독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저기 잘 보이시나요? 제가 제 블로그에 사실 비공개 폴더인데 조금 전에 이제 이사장님 방에서 공개로 전환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거기 블로그가 뜨는데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폰으로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자료라고 있는 그런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일단 저게 신문이구나. 그건 알겠죠? 네, 왼쪽에는 중앙일보네요. 네, 제가 30년 가까이 일한 신문입니다. 오른쪽은 조선일보. 맞죠? 오른쪽 조선일보죠. 큰 제목만 보이면 되는데 저 기사가 30년 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섞여 있죠. 저 한자 읽을 수 있나요? 제목 한자. 오른쪽 위에 일사분면이죠. 누구죠? 김일성, 희격, 사망. 그렇죠? 저게 실렸을 때는 제가 조선일보에서 잠깐 비정규직이라고 중앙일보에 제가 입당이 전이었습니다.
중앙일보랑 아무런 인연이 없을 때였습니다. 저 기사가 실리고 나서 제가 당시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일을 했는데 출판부장한테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니네 조선일보 비겁하다. 그 다음날 실린 기사가 좀 밑에 건데 김일성은 살아있었다잖아요. 저 기사가 실리고 나서 제가 그 문제를 항의했습니다. 이게 하루 차이거든요. 하루 만에 오보로 판명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저 제목을 보고 제가 이제 그렇게 거의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중앙일보 입사를 했고 우연한 기회에 중앙일보가 그때 어떻게 기사하는지를 봤어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왼쪽 위에 김일성 설자가 나오죠. 저 설의 의미를 알죠? 암살설, 망명설, 음모설 그렇게 설자. 그 밑에 이 밑에가 중요한데 김일성은 살아있다.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그 김일성 사망설에 대한 추억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장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두 제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피격 사망이라고 단정을 했죠. 그렇죠. 중앙일보는 희설, 설자를 하나 붙여요. 맞죠? 밑에 조선일보는 살아있었고 왼쪽 중앙일보는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각각 한 음절 알죠? 한 글자 차이가 있어요. 위에 같은 날짜 신문 중앙일보가 설자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죠? 밑에 조선일보는 이게 보면 조선일보는 살아있었다라고 해서 어자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죠? 저 어자를 뭐 과거 시제 보조어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문법 시간을 넣었습니다.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자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왜 저 어자를 넣었을까? 그걸 한번 추론해 보실래요? 왜 어자를 집어넣었을까? 왜 중앙일보처럼 살아있다 그러지 않고 어자를 집어넣었을까? 저기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다른 제목이 아닙니다. 그날의 얼굴입니다. 근데 왜 비경제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쓰지 않고 살아있었다라고 썼을까? 누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그 차이? 죽었다고 죽는다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는 현재형이고 하나는 과거형인데 그 차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게 의도가 있을까요? 그렇게 썼을 때는 뭔가 나름의 의도가 있었겠죠. 목적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정을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바꾸려면 그 과거를 똑같이 과거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죽는다는 죽은 게 아닌데 살아있다고 살아있었다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과거에서 다시 그걸 바꾸려면 똑같이 과거로 그냥 살아있었다고 해야 돼요. 누가 저 답변을 한번 보완해 보실래요? 나는 어렵네요. 네, 제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피격 사망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잘못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과거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설이란 말 그대로 설이니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애매한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다. 이제 그 이후에 단정을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 기사를 실었을 때, 사망이라고 실었을 때, 세계적인 특종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굉장히, 참, 가슴 아팠겠죠. 그래서 그 과오를 좀 희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과오를 축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 근데 살아있었어. 지금은 모르는 거 아니야? 마치 그런 뉘앙스랄까요?
중앙일보는 설명을 나왔으니까 자신있게 살아있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어째 그런 꼼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 과오를 좀 축소하고 희석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담겼다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그리한데 이렇게 하는 절에 그런 행간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분석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취향을 저격합니다. 여기 계신 그 김상현 교수님이 저하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마치 제가 은사 같죠? 인격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외모와는 정반대입니다. 저도 정치적인 취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상현 교수님보다 조금 진보적인 성향입니다. 문화적으로 좀 보수적입니다. 취향 저격입니다. 저기 그 유시민 씨가 쓴 유시민의 글쓰기 수단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 유시민 알아요? 유시진밖에 모른다고요? 유시대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글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 그런. 저기 보입니까? 여러분 이 강의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친 것, 저 피어싱 말이야. 저런 근거를 10개나 달고 다니는 정도로 아프리카 어린이들 학교 보낼 때 후원을 하면 좋잖아. 이게 이 사람이 20년 전에 독일 유학할 때 하는 그 장면을 좀 압축해 지금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 당시에 그 3인당 전당대회 전야할 때 말이죠. 당 사람들이 50대 정도가 젊은 남자 오래 TV로 때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TV로 이렇게 중계가 되는데 그때 어느 한 젊은 여성이 피어싱 알죠? 여기 한 10개쯤 하고 있었대요. 제가 문화적 취향이 보수적인데 저도 남자들이 귀걸이가 좋아. 취향이니까.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받거든요. 그걸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거를 입증할 책임이 생깁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학생이 저렇게 말하자 그게 뭐가 문제지? 라고 한 학생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만일에 기회가 일반적으로 귀걸이 하면 그거 할 수 있지. 그것도 팔면 아프게 보낼 수 있는데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피어싱, 일반적인 귀걸이는 다르죠. 일단 부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위를 가지고 정상성, 일반적인 기본은 정상이고 그 위에 기본과 규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기본은 조금 위에다 달 필요는 어떤 거예요? 그보다 조금 경계가 어디죠? 정상성을 따질 때 정상과 부정상의 경계를 특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10개쯤 했는데 그럼 1개는 괜찮고 2개는 안 되면 2개는 괜찮지. 3개는 안 되면 3개도 괜찮을까? 4개는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취향을 저격했을 때 그걸 디펜스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성향이 있잖아요. 가령 새누리당은 나쁘다. 그거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없어요. 난 새누리당은 안 좋아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럼 그래 나도 썩 좋아하진 않아. 그렇다고 뭐 난 나쁘진 않아.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취향을 저격하게 되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저격한 사람이 그걸 입증할 책임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SNS를 쓰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취향을 저격하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는 말고 취향 고백하는데 이렇게 현혹돼서 어떻게 그런 취향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너의 취향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은 피어싱을 예를 들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개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상성을 따질 수가 없어요.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제목을 문화적 취향도 정확하게 엿봐야 되는데 보이나요? 이게 되게 까는 쪽입니다. 엊그제 그 TV에서 하여튼 프로그램 보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저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걸 논증할 수 있을까요? 부위가 목이라서 잘못됐나요? 목이 하나 끌고 버렸잖아요. 2개 다 하잖아요. 요새에서는 뭐 한 3개 다 하죠. 개수가 문제인가요? 그럼 3개까지 되면 4개부터 안 되나요? 그러니까 취향을 저격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취향을 저격하면은 그에 대해서 자기가 논증할 책임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논증할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왜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할까? 한번 의미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논리성입니다. 논리성. 앞서 여러 번 얘기할 텐데 적어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면은 중간은 해요. 중간. 쉽게 말하면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먹게 쓰면은 그래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요게 그 유시민 씨가 그 얘기를 한 대목의 일부를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보이나요? 제가 보고요. 10중 8구는 함부로 클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고 싶다면 말을 하고 그를 단순한 취향 고백과 논증해야 할 주장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이것이 논증의 미학을 구별하는 첫 번째 규칙이다. 어렵나요?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동호회 게시판, 업무 형식 보고회, 학술 세미나, 논소시험, 어떤 매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성격의 글을 쓰든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처럼 할 수 없다. 마지막 문장에 사실 이제 아까 여기 이제 김 교수님 비롯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글쓰기 교육을 충실하게 하려면 사실 이제 첨삭 구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쓴 책에서 한 대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마지막 문장에 잘못된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함부로가 잘못될 일은 없으니 잘못됐다면 뭐 같아요? 함부로 뭐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밖에 없네요. 그죠? 저 문장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습니다. 답은 이미 말했는데 왜 잘못된 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되죠. 규칙을 지키다. 동사죠. 동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줄이면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을 받았습니다. 형용사라면 그렇지 않으면 부분이 많지만은 저게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따가도 그 인용을 할 텐데 요새 한참 잘 나가는 글쓰기 강좌 중에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그런 글 쓰신 분 강원국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그 책을 읽다 제가 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랬더니 개정판에 반영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러고 나서 다음은 교과서 맞추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머리에 휘다 보니까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공부도 틀렸습니다.
저게 왜 잘못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똑같은 실수를 강원이 했다니까요. 저게 기자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근데 저 우리가 알고 나면 안 틀리잖아요. 안 틀릴 수 있죠? 글 잘 쓰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자리고, 장차 여러분들이 잘 쓰는 글을 넘어서서 좋은 글도 쓰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다른 영역의 얘기죠. 독서, 토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좋은 글도 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할 텐데 말이죠. 보이세요? 짧고 강렬한 키스처럼. 저거, 첫 글자를 따면 키스가 되죠. 그죠? 외우기 쉽죠? 키스. 문장은 짧고 강렬한 키스처럼 짧고 단순해야 한다. 이건 영국 CT 대학의 리처드 키블 양분이 한 얘기인데, 저건 거의 근거 없습니다. 짧고 강렬한 키스처럼 short and simple, 단순하게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려면은 단문을 구사해야 됩니다. 한 문장 안에 주어와 수어가 각각 하나씩, 주어와 동사가 각각 하나씩의 문장, 반드시 그래야 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기 곤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가 여기 본문을 써야겠지만은 단문으로 쓸 수 있다면 단문으로 쓰라는 겁니다. 단문을 구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쓴 글들을 유심히 보면은 되게 단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글을 잘 쓰는 글이에요. 잘 쓴 글이 좋은 글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좋은 글은 대부분 잘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찾아 읽으면 글쓰기 훈련도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저렇게 짧게 쓸 때 단문을 구사할 때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유의할 게 뭔가 하면 접속어 있잖아요. 접속어.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이거를 절제하세요. 이거 하나도 안 쓰고 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이미 40여 년 전에 제 의사가 한 얘기인데 지금도 유효한 얘기고 그 당시에 글을 그렇게 썼어요. 여기 지금 어린이 있지만은 어린애 특성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그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속어 남용하는 건 좀 애들 글쓰기 같아요. 논리성이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불가피하게 접속어를 쓴다면 논리적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가장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지금 말하는 순접이죠. 순접. 또 역접, 그러나 그렇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역접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나 그렇지만 써요. 은밀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접속어 앞뒤 문장 관계를 따져봤을 때 과연 역접 상황에서 딱 은밀해보면은 아닌데도 있을 때가 있어요. 한 가지 팁을 준다면은 그리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런 데를 써보세요. 그러나만큼 그렇게 급격한 전환 아닌데 그러나를 써서 흐름이 좀 안 좋을 때는 그런 데를 써보면 많은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째, 접속어를 절제하라. 써야 한다면 논리적으로 그 흐름에 맞는 접속을 내가 썼는지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해라. 그래서 적절치 않으면 다른 접속어로 대체를 해야 되죠. 그럴 때 유명한 게 그런 데라는 겁니다. 저기 둘째 리걸 라이팅에서 보이나요? 여러분 방향에 나와 있습니다. 리걸 라이팅. 제가 잘 아는 어느 변호사님이 쓰신 책에 지금은 세계경제연구원 회장으로 계신 겁니다. 일찍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오고 또
MBA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그 경영 교육 기관 온도로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나오는 거는 변호사들도 글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 법률가 지방성이 있다면 글을 잘 써야 됩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하면서 하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주로 하는 글쓰기예요. 검사하고 그 논고를 해야 되니까 글을 쓰고 판결문을 쓰니까 판사도 글을 써요. 그런데 미국에서 훈련받을 때 모습을 받으면서 그때 교수가 예문을 이렇게 적어라는 겁니다. 플래시, 엑스, 포스에 굉장히 어려운 영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미국의 농촌을 여행하다 보면은 자동차를 여행하다 보면은 이 주변 농가 지붕에 저렇게 붙어 있답니다. 번역하면 신선한 계란 팝니다. 그런 뜻이죠. 포스웨이를 한 단어로 간주하면 말이죠. 저기 세 단어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플래시, 엑스, 포스웨이를 묶어서 한 단어. 그럴 때 지금 한번 훈련해보는 겁니다. 만일에 저 짧은 문장을 굳이 줄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줄인다면 우선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프레시인가요? 엑스인가요? 아니면 포스웨이인가요? 프레시. 네, 내리세요. 엑스. 네, 내리세요. 포스웨이. 거의 상상 같은데요? 이런 이게 정답이란 없어요. 이거는 정답 찾는 수학 시험 아닙니다.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포스웨이 고사들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드물게 우리 집에 신선한 게 있다는 자랑하려고 자기 집 지구에 대해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대부분 하려고 그럴 겁니다. 포스웨이 드러내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저 집에 가서 계란 좀 사갈까?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논리 싸움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 단어를 더 들어낸다면 뭐예요? 프레시인가요? 엑스인가요? 프레시. 그렇죠? 왜냐면 뭘 파는지는 그래도 설명이 돼야 되니까. 이게 다 논리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문을 구사할 뿐더러 나중에 퇴고 얘기도 하겠지만 퇴고 알죠? 시험 같은 데 검사죠, 검사. 검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군더더기 걸어내는 거예요. 저걸 군더더기라고 규정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저기서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뭘까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군더더기를 걸어내는데 아주 유명한 이따 소개할 기자하면 30%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30%.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글을 쓰고 나서 한번 덜어낸 훈련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정제된 글이 될 겁니다. 논리적인 압축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진솔함. 정말 알죠? 진솔함. 진정성이 사실을 경계하다. 뚜렷한 문제입니다. 이 강의 제목이 이 머릿속 생각을 마음을 움직이는 글로 쓰는 법이랬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데 해당됩니다. 그죠?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솔하게 써야 되죠.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미사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써야 돼요. 제가 최근에 소망교도소라는 교도소에 가서 이런 비슷한 강의를 했어요. 교도소에 가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간 교도소입니다. 그때 재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글 쓰는데 필요한 3종 세트가 있다. 여러분한테 해당됩니다. 첫째, 종이, 이런 것들 화면, 그죠? 둘째, 펜, 이런 같은 디바이스죠. 또 다 갖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솔직한 영어. 여기 오시면서 영어를 두고 오신 분 계신가요? 솔직한 영어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진정성이 담대합니다. 진정성이고 설득력입니다. 그 진정성에 해당되는 게 하나는 설득이고 하나는 감동입니다. 그거죠. 마음을 움직이려면 설득을 해내든지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기술적인 것들이에요. 기술적인 것들이 훈련을 쌓아서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지만 진정성? 이건 훈련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솔직하게 내 문제를 풀어먹겠다. 내 생각을 좀 밝히겠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갖춰져야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설득도 하고 감동도 줄 수가 있어요. 글쓰기 강의라면서 저런 얘기합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을 움직이기 쉽잖아요. 좋아요를 누르기 하고 싶잖아요. 마치 연애 편지를 쓰듯이 정성을 다하여 진실을 적고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러면 공력이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가식을 경계하라 같은 맥락인데 이회수란 분이 뭐 자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철저하게 가식을 경계하라. 가식은 여러 종류의 척하는 병들을 불러들일 뿐 아니라 글쓴이의 인격을 격화시키고 글의 국적 목표인 감동과 설득력을 깡그리 발달시킨다. 여기 또 나와요. 감동과 설득. 그러니까 가식을 깔면은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설득에 실패한다.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져라. 우리가 글을 쓸 때 볼펜으로 쓰든 혹은 키보드를 두기는 손으로 하잖아요. 같이 글을 쓰는 기술은 손기술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손기술 아니죠. 손기술 나오는 게 아니죠. 타자 빨리 친다고 잘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치 손기술에 의존한 듯한 그 기교적인 글에서는 좀처럼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뿐더러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천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글을 쓸 때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물론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마치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말이죠. 그냥 종이를 앞에 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키보드 앞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거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게 하다못해 반성문이라고 하더라도 자서도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자기를 세일하는 거죠. 자기의 강점들을 잘 추려서 그걸 잘 조직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주제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쉽게 잘 읽히게 중절 함정에 맞추고 논리적으로 쓰라. 호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공교육에도 말이죠. 제가 이 신사 생활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중절 함정에 맞춰라. 물론 사안에 따라서 말이죠. 중절 함정이 소화하기 어려운 개념이랄지 그런 주제의 영역도 있죠. 그건 불가피하죠. 하지만 적어도 문장은 중학교만 나와서 이해할 수 있어서 써라.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뿐더러 거기 소개해놨듯이 말이죠.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플래시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 모순지가 전혀 없죠. 여기 다 중학교 이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쓰라. 제가 말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 되기 전에 투표 연령을 18살 낮춰라. 이건 뭐 저만 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는 19세죠. 1살 낮춰라.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그랬더니 말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거기 누가 단 댓글인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쓰라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음미해 보세요.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과 노년층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오래 살 사람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장이잖아요. 이 중에 저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 주장을 논증할 수 있습니까? 저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저건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나요? 마음은 알겠지만 저하고 댓글 토론하면서 끝내 이분이 저보다 대학 3년 선배고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글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패했다고 본다죠. 저 주장에 담긴 문제점 한번 지켜볼래?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뭐 그냥 문장으로서는 뭐 명문은 아니지만 뭐 손색 없잖아요. 선거 연령을 낮추는 거 같고 노년층에 대한 선거 제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노인들은 좀 이렇게 좀 투표하는 걸 좀 몇 살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뜻이겠죠, 그죠? 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오래 살 사람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수긍이 가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있나요? 누가 문제 좀 지켜보래요? 네. 노년들이 그 나라에 대한 권리를 좀 제한하고 이제 노인들의 그 투표권을 제한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잘못됐다. 네. 왜 잘못됐죠? 왜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는 건 주장인데 그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래요? 개인의 투표권을 개인이 사회자를 침해했고 사회자를 직접적으로 가해서는 아니고 그 사람을 침해 자리를 네. 그럼 미성년의 투표권 제한하는 건 정당한가요? 미성년 사건은 아직까지 19세라면 어떤 선거권에 대한 판단 이유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해볼래요? 제 생각에는 지금 주장하신 게 중졸 학력에 맞추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근데 그에 대한 근거는 이제 성을 낮추는 것과 뭐 노년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주장이랑 좀 논리적 관계가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한 사람만 들을까요? 네. 선거 연령 낮추는 것과 노년층 선거권 제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든 내용은 노년층에 대한 선거권 제한만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동시에를 근거로 들지 해주지 못하거든요. 네. 노년층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 정답이 없다고 했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렇게 섬세하게 따지면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제가 그래서 이 댓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저에게 이제 사리 판단 못하는 그런 노인들한테 왜 투표권을 주냐 이런 얘기죠. 깔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망령든 노인들한테 왜? 네? 그래서 제가 그 망년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성년하고 좀 대비를 시켜서 망년. 근데 망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투표연령 성년도 19세를 18세 낮춘다 주장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거죠. 18세냐 19세냐 있느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공감대가 있잖아요. 근데 망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망령 드는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누구죠? 피터 드러거. 피터 드러거는 90대에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피터 드러거는 90대에도 특허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년은 합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년은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합의할 수 있잖아요. 성년, 미성년에서 아까 주임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뭐 의사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청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노예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퇴장해야 되는 거죠. 투표권이 아니고 아예 정치 무대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년이라는 나이를 설정할 수가 없거니와 그렇게 일률적으로 미성년 하듯이 이분들은 다 망년들 나이라고 말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몇 살로 정하든 간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취업 고백처럼 돼버린 겁니다. 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중학생에 맞추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논리적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저 그런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주장을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죠. 동의합니까? 네? 호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용어 들어봤죠? 아까 잠깐 옆분이 이사장님 방송이 나왔습니다만은 호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술 호응이죠. 주어와 수로 동사가 과연 호응이 이루어지는가. 글을 문장을 길게 만들면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주술 호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단문을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인데 회고할 때 반드시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지 주어와 수로 간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회고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말 자체 이해하시죠? 지금 이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료를 읽어보시고 호응 관계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호응에 실패하지 않는 글을 쓰라는 겁니다. 저게 잘 읽히는 글을 쓰는 요령입니다. 영어로 리더블 그랬는데 잘 읽히는. 우리 다 알잖아요. 잘 읽히는. 좋은 글은 거의 왜 없이 잘 쓴 글이고 잘 쓴 글은 잘 읽혀요. 나중에 태우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 학과 동기 중에 동아일보의 여성 전문 기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한 기자 생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칼럼니스트 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야, 퇴고를 얼마나 해? 30번 한대, 30번. 그러니까 40년 경력의 기자가 칼럼을 쓰고 나서 퇴고를 30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얼마나 퇴고가 중요한지. 그런데 그때 자기가 주로 보는 것이 리듬이래요, 리듬. 산문에도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을 타는 글이 잘 읽힙니다. 그 리듬을 모르느라고 그렇게 여러 번 퇴고를 한다는 겁니다. 잘 읽히게 쓰느라고. 잘 읽히게 쓰느라고. 리더블한 문장을 구사하느라고 그렇게 여러 번 퇴고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잘 읽히게 쓰라는 겁니다. 리더블한 문장을 구사하는 겁니다. 고치고 다시 쓰고 플로벨이라는 사람 노파선 같은 경우에는 일물 일화설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의 뭐 사물 하나의 현상을 표현하는데 최적화된 단어 하나밖에 없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 하나 찾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유형이 있잖아요. 그 많은 유형 가운데서 최적화된 단어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훈련이 되면 좀 이렇게 몸에 배겠죠. 그러기까지 과연 내가 이 문장에서 이 말을 보는 것이 잘한 일일까? 이 문장은 이 문맥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을 내가 골랐을까? 그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일물 일어 한 단어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단어 찾기를 치열하게 하라는 겁니다. 시제, 어수동을 점검을 아까 시제 얘기 잠깐 언어 관계를 했었습니다만 시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시제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치고 다시 퇴고 얘기인데 퇴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시제입니다. 또 어순이에요. 어순. 어순은 이제 강의 어순인데, 그러니까 어순은 단어의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강의로서 사용한 말이고, 단어의 순서, 문장의 순서, 문단의 순서, 이걸 다 어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요새 뭐 기자회견을 때 보면 뭐 기자들이 그냥 앉아서 막 쓰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죠, 요새. 과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제 쓸 때는. 그래서 리드, 첫 문장이 안 나가면은 꾸겨서 버리고, 꾸겨서 버리고, 밤을 하얗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힘들어요. 무더기를 몇 문제로 나눠서 순서를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게 어순이에요. 어순. 문단의 순서도 재배열하고 그 문단 안에서 문장의 순서도 요 문단에서 제일 앞에 어떤 문장을 내세울까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문장 안에서 이 단어의 순서가 추적이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쓴 글을 자기가 쓴 글을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순이 부적절 더 적절한 어순으로 고칠 수 있는 글들이 많을 겁니다. 더 잘 읽히는 어순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시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제 은사 중에 한국일보 출신이 한 분 계신데 한국일보 굉장히 좋은 신분이었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분은 나는 한국일보 대학을 나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이 60년대 말에 개발연대를 나가면 사설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설을 쓰면은 당시 장기영이라는 한국일보 사주의 아버지죠. 장기영이라는 분이 사주였는데 나중에 부총리도 지내고 그러셨습니다. 이분이 그 계란알 대장 사설 대장을 보는데 글고치는 솜씨가 탁월해서 기자 출신도 아닌데 별명이 장기자예요. 자기가 쓴 사설을 틀림없이 장기가 손봤을 텐데 자기가 썼는데도 어디를 손봤는지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자기 무릎을 쳤잖아요. 역시 장기자. 저 문장은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이라서 워딩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그들을 남겼다. 보이죠? 성장 드라이브 정책. 그 말 알죠? 그러니까 개발연대 말이죠. 우리가 압축 성장했잖아요. 압축 성장. 그 부작용이 거의 많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성장에 아주 매진한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컨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문제 남겨 그런 얘기입니다.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그들을 남겼다. 자기가 그렇게 썼는데 장 기자가 어떻게 고쳤냐면 남긴다로 고쳤습니다. 남긴다. 자, 이 차이를 한번 분배해보겠습니다.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그들을 남겼다. 이렇게 썼는데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그들을 남긴다. 이렇게 고쳤다는 거죠. 분배해볼까요? 그 차이를 좀 느낍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거기 어떤 의도가 담겼죠? 어떤 효과를 거뒀죠?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역시 장기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볼래? 남겼다는 그 영향이 끝났다고 보면 남긴다는 지속하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여기 설명이 됐습니다. 우선 시제가 다르잖아요. 남겼다는 과거, 남긴다는 현재잖아요. 그건 우리 다 알죠. 근데 그 행간이 뭘까? 그래서 어떤 효과를 거뒀을까 이건데 지금 조금 설명이 됐습니다. 누가 보완해 볼래? 네. 남겼다는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고 남긴다는 사실 팩트니 건강합니다. 네,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네. 남겼다는 그냥 사실 팩트를 말하는 거고 남긴다는 이 글쓴 필터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어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과거로 표현하죠. 일반적 사실, 진리는 현재로 표현하죠. 그걸 우리가 대입해보면 설명이 되는데 남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가 성장 노래부 정책 편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한편 그늘을 남겼다라고 딱
딱 그 타겟팅해서 전부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성과와 그들을 알겠다. 남긴다는 이게 진리처럼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그런 정책이란 그들의 어느 사회에서나 그들을 남기게 말하겠다.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꿰뚫어보고 저렇게 손질했다는 거죠. 그 효과는 뭐냐? 비판의 기존은 유지가 되지만 비판의 예봉은 무뎌지는 겁니다. 여전히 비판은 낮아요. 기존 유지가 돼요. 근데 비판의 예봉이 무뎌지는 겁니다. 조금 덜 날카로운 거예요. 사주로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렇다고 드러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무슨 외압이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사전에 저런 걸 고려한 채로 손질을 했다는 거죠. 그 행간을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기 차별화라의 말이죠. Go the extra mile 이렇게 하는데 1마일만 우리말은 한 발짝만 더 가라. 중앙일보의 말이죠.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편집부장을 지내고 아직도 현역인 김명희 대기자라고 있습니다. 전설이죠. 저게 기자 50년, 그것도 벌써 여러 해 됐으니까 지금 6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기자 생활만. 그건 깨지지 않는 기록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고졸 기자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일보에서 그 회사는 당시에 이제 학력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고졸 응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자 50년 됐을 때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논설위원이 인터뷰어가 돼서 중앙일보 사부에 실렸던 인터뷰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덕에 차별화가 안 돼요. 마치 오픈북 비슷한 거 같아요. 그죠? 제가 어제 엊그제 어떤 식당에서 저녁 때 밥을 먹는데 갑자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노인들이 막 어느 산이 어디 밑에 있고 이거 여러분 다 해결하죠. 딱 검색해보면 되죠. 끝. 옛날엔 신문에 났어. 그럼 끝인데 요새는 네이버가 말해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오픈북 테스트를 해도 점수가 나잖아요. 그죠? 1마일이 더 가라는 건데 그 방향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 고민이잖아요. 자소서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참여를 하지?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남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1마일 가는 거죠. 깊이일 수도 있고 커버리지일 수도 있고 남다른 어떤 그런 자신만의 스토리일 수도 있고 1마일 더 가면 된다는 건데 1마일. 어느 방향으로. 그래야 차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모티콘 하나는 다르게 써야죠. 이모티콘도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기상적으로 나왔는데, 문자도 그림과 이런 글이라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쯤에 제 이 사촌 동생이 여동생인데 저희 집에 잠깐 왔었어요. 다니러 왔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오래 산 사람. 근데 이제 처음 오는 거라서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영접할게. 이랬거든요. 약간 농담을 한 거죠. 동생이지만. 그랬더니 영광이네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뒤에 이모티콘이 없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이모티콘 거기 쓰겠지만은 근데 이게 해석 문제가 생깁니다. 영광이네요.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비꼬는 건지 순간 그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화를 안 하니까 이게 오해될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오빠가 주차장에서 영접을 한다니 영광이네요. 이렇게 해서 뜻인 가면 영광이네요. 오빠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모티콘 하나로도 차별할 수 있습니다. 해명의 주먹구라 저렇게 생기신 분도 유진가 괜찮았습니다.
해밍웨이가 그렇게 목적, 여러분들 이 글에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My aim is to put down on paper what I see and what I feel in the best and simplest way. 이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걸 갖다가 우리는 화면에 옮기는 거죠. 어떻게? The best and simplest way. 심플 얘기 아까 많이 했고, the best. 높은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일을 여러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글도 여러 수준에서 쓸 수가 있죠. 일을 시켜보면은 일을 여러 수준에서 하는데 합니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높은 수준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담이지만은,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해요. 회사 직장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들어가면 또 나와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복사하러 들어왔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30여 년 기자 생활했지만 기자는 복사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말하자면 1인 잡이에요.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뭐 복사보다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기 일이지. 왜 내가 남의 복사를 해줘? 그럼 그거 누가 합니까? 사장이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의욕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죠. 근데 복사에도 품질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여사장은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인데 어쨌든 뭐 여사원이니까 복사하기 쉽게 찾자는 않거든요. 근데 복사를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원본 복사가 아니고 복사본을 또 복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복사본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내 복사본도 삐뚤어집니다. 근데 그 원본교의 그 복사본을 이렇게 틀어서 잘 복사하면 내 복사본을 똑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복사의 품질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을 여러 수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걸 보고 그 상사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일을 남다르게 하거든요. 그럼 다른 일들 시켜봐요. 그러면서 점차 자기 일의 그 영역을 넓혀가고 일의 수준도 높아지고 자리도 좀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찮은 일도 품질을 좀 우리가 잘 따질 필요가 있는데 저 말을 한번 의미를 해보자는 뜻이고 제가 사소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외신부에 있을 때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물을 붙이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장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 시절에 저는 신문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모방송의 아나운서였는데 애가 태어나서 애를 누가 봐줘야 했는데 제 어머니는 노하셨고 제 장모가 목사 3원대 여건도 안 되신 분이 아이를 맡았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약간 이상하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니 병원으로 오게.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내가 도착했을 때 상황이 이미 끝났습니다. 제 장인이 저를 이렇게 엉거주고 끌어안고 이서방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은 더 이상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더라고요. 이게 병원에 온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 변사도 처리되고 형사 옆에 와서 부검해야 된다 그러는데 부검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의사는 병원 도착하기 전에 벌어진 일로서 유아 돌연성을 수정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중에 사인이 발표했으면 어쩌겠습니까? 또 형사한테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벽지에 화장장 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카페 먹는 강도 이렇게 띄웠어요. 저 해밍웨이가 동료 작가들하고 내기를 한다 그래요. 술집에 이제 동료 작가들이 이렇게 앉아서 잡담을 하다가 해밍웨이가 지금 애가라지만 6단어만 써서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지. 못 써. 있어. 못 써. 그러다가 해밍웨이가 술집에 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했는데 6단어만 써봐. 조건은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근데 잠깐 생각이 잠기더니 넥트 한 장 뽑아서 저렇게 썼다는 겁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one. 아기 신발을 팝니다. 한 번도 안 신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말해보죠. 어느 시장 한 곳 중에 좌판을 벌려놨는데 달랑 신발 한 켤레가 놓여있어요.
행색은 뭐 추라.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내 스토리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 신발을 간직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걸 하나 팔아서 보태려고 달랑 애기신 한 번도 안 치는 애기신을 들고 나와서 자판에 올려놓고 누군가 사가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자 동료 작가들이 졌다. 누군가 시가를 줬다는 거예요. 행간. 여기까지 나가기 쉽지 않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 주저리 컸어요. 짜증나죠? 행간이 있어요, 행간. 생략을 해야 돼요. 뭘 생략할 거가 보시면 되겠지만은 다 있는 그대로 친절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뭐 밥 먹고 학교 갔다. 그건 또 읽어요? 상상력의 공간을 남겨두고 그거를 흥미에는 거의 빙산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빙산의 그 10분의 9가 수분에 맞으니까 수면 하에 있잖아요. 그처럼 보여주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 적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상상을 해보라고. 내가 뭘 생략할 수 있는 것인가. 생략할 수 있나. 제가 이제 그 기자들한테 자주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다.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쓰지 말아요. 예를 든 것 뿐인데 그건 독자 몫이에요. 그걸 그 수량적인 표현을 써서 엄청나게 크네? 라고 독자가 느끼고 참 감동적이다. 그래야지 그 쓰는 사람이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감동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독자 몫이라는 거죠. 그럼 감동을 내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떤 행간을 남길 것인가? 해밍웨이가 했듯이 그런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ABCD까지 써주는 게 잘 읽히고 많이 읽히고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해내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최고 앞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쓸 때는 그게 필리처상도 받고 노벨을 받은 것 같은데 400번 저분이 모든 초보는 걸레다 이런 걸 남겼는데 전 두 가지 해석입니다. 하나는 초보가 꿀품이 없어서 시원찮아서 나중에 그 퇴고를 거친 발표작은 그렇게 했지만 초보는 시원찮았다. 그런 의미가 담겼을지는 몰라요. 또 한 가지. 내가 초보를 너무 막 고쳐대서 너덜너덜해서 거의 걸려야 된다. 그런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 두 가지 뜻이 같이 담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글 쓰는 습관이 나쁘게 들어서 초보의 공을 너무 많이 쓴다. 나쁜 습관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말하자면 시험을 보는데 검사한 시간을 거의 안 하면 다 써버리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이게 나쁜 습관이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으면 반반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시간을 퇴고에 남겨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너덜너덜해지지 모르죠. 취재를 나가면은, 사진기자를 나가면은, 볼펜 기자 취재하고 들어와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남은 일이 한 80% 됩니다. 그건 개인 차이겠지만. 사진 기자는 같이 나가서 사진 찍고 들어오면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진 기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트리밍이에요, 트리밍. 알죠? 잘라요. 저도 SNS를 하고, 지금 다 폰까지 찍지만은, 뒷깔, 열심히 찍던 시절이 있는데, 트리밍을 하면 사진이 개선돼요. 퇴고가, 사진 기자한테는 트리밍이 퇴고 같은 거예요. 다 하죠? 트리밍 알죠? 그러면 사진이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시험 보고 검사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개선이 됩니다. 글 잘 쓴 사람, 최종적인 아웃풋은 좋지만, 초보는 개판도 나와요.
근데 제 경우에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이한무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혹시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너무 축구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다 초고는 개판이에요. 형편없어요. 그걸 자꾸 읽고 자꾸 400원 공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 400번 고치면 좋은 글이지 않겠어요? 400번 고치는데? 시간도 너무 있고, 몇 가지 준비했던 사례들은 좀 생략했습니다.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 되면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앉아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마치 이PT 기자님이 제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저질러왔던 수많은 죄들을 글쓰기의 죄들을 전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글은 글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글을 못 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벌어낸다는 거, 그걸 압축한다는 거,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는 대학원 때 기말 시험 그 리포트 통상 15페이지 정도 있었는데 이 괴상한 교수가 2줄로만 써라, 2줄 이상이면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깨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설득과 감동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결국은 뭐 인간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글이라는 건 결국 머리로도 들어가고 가슴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 결국은 이 공감 능력, 남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이 키운다는 게 결국은 또 많은 독서가 필요한 이유고, 또 많은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 그것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제 생각은 결코 남들을 글로써, 말로써 감동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남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남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글쓰기의 전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퇴고 문제는 계속되가 뜨끔뜨끔했었는데 어떤 대입자도 30번을 퇴고를 하고 해밍웨이는 400번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거짓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400번을 퇴고할 시간이 과연 있겠는가. 해밍웨이도 거짓말이 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번 퇴고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 읽어보면서 리듬 근데 제가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읽어보면 호흡이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호흡이 자연스럽고 좋구나 하고 그냥 내버리는데 결국은 남이 읽어봤을 때 남의 호흡에도 맞는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공감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누라 보고 읽어보라고 하는데 마누라도 오래 살다 보니까 저하고 호흡이 비슷한 것 같고 호흡 좋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이 기자님한테 원고를 보내고 호흡을 좀 느껴보시라 할 것 같은데 제 이PT 기자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긁어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PT 기자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아마 다 지키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처음부터 그것을 전부 지켜가면서 글을 쓴다는 것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독서량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또 제 생각에는 이 공감 능력이 남들과 소통하고 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돼야만 비로소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신다면 오늘 이필재 기자님 말씀 더욱더 좋은 시간으로 기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여기 많이 오신 분들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일반적인 문제들 어떤 의견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몇 분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재 기자님 발제가 완벽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떠한 질문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가셔가지고도 저도 수업을 해보면 강의실에서 잘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강의실을 빠져나가면 붙잡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 아마 오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이필재 기자님을 마음껏 괴롭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번째. 잠깐만요. 여기만. 사실 이제 오늘 점심 먹은 집입니다. 우동집인데 저렇게 붙어 있었어요. 진정성이 담겼다고 봅니다.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장에서 손볼 여지가 있어서 그 아래처럼 붙였습니다. 아래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폰을 볼 수 있는데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손님 여러분께 늘 고맙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청결과 정성으로 맛있게 한 그릇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아주 가격이 착한 집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쳐봤어요. 손님 오늘도 오셨군요. 늘 고맙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재료로 정성껏 정갈하게 만들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추가한 건 이제 좋은 재료인데 그 옆에 다른 뭡니까 이 카피에는 재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재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감각적으로 자기가 쓰는 건 물론 이거지만 지나면서 보는 글들을 다 아까 얘기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크리틱을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포럼을 25번째 진행하는 동안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끼어드는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모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필재 기자님 30년 글쓰기의 내공 아마 더 해주실 말씀도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필재 기자님도 아마 마음으로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 글쓰기에 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오늘 이필재 기자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5번째 포럼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